안녕하세요. 올봄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와 다시 제주살이를 시작한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고향인 제주보다 남편을 만나 서울에서 산 시간이 더 길긴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후의 서울 생활은 너무나도 외롭고 저에겐 고통의 시간이었기에 과감히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주로 내려오기 전 부동산에서 우연히 연을 끊고 산 지 오래된 며느리와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은 제 며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한 번만 도와줄 수 없냐며 사정을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죽은 남편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던 저는 그런 며느리 애몰차게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며느리나 아들과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주에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다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이제는 아들이라 부를 수 없고 또 대면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저게 무슨 부모냐, 너는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을 공감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고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리 아들이 5살일 때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입원만 해도 3개월 넘게 했으니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일 정도로 크게 다치게 되었었죠. 그 사고로 인해 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 하나 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아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기억상실증까지 걸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큰 사고였다 보니 아이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병원에 오기 전의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기억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것 말고는 머리에는 찰과상 말고는 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아들이 기억을 잃은 만큼 심한 사고를 당하고 난 후 남편과 저는 아들의 뒷국무늬만 쫓아다니며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다를까 싶어 금이야 오기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국현이 남의 손에 맡기려니까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일 그만둔다고 해서 저희 집 형편 어려워지는 거 아니니까 저 일 그만두고 국현이 키우는 데 집중할게요. 잘 생각했어. 그렇지 않아도 나도 국현이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직접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애가 오랫동안 아프기도 했고 기억이 잃었으니 우리랑 다시 정부 칠 시간도 필요하니까 말이야. 힘들겠지만 당신이 고생 좀 해줘. 허락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당신도 일만 하진 말고 국현이랑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줘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오늘 서점 가서 육아 교육 관련된 서적 좀 사서 읽어볼 참이었어.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으니 책이라도 읽어서 배워야겠더라고. 대기업 임원이 되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지만 저는 오로지 아들을 돌보기 위해 대기업에서 제 발로 뛰쳐나와 전업주부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보, 국현이가 갖고 싶다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게 가격이 30만원짜리거든요? 저는 사주고 싶은데 사줘도 될까요? 가격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 당신한테 허락받고 사줘야 될 것 같아서요. 국현이가 갖고 싶다는데 당연히 사줘야지. 웬만하면 국현이가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줘. 부모가 뭐야?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 아니겠어? 그렇게 해서 국현이가 행복하다면 나는 죄지는 일 아니고서는 뭐든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고마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저랑 다르게 생각할까봐 걱정했었거든요. 앞으로 당신 눈치 안 보고 저도 국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아들이 갖고 싶다는 건 무조건 다 사다 바쳤고 하고 싶다는 건 뭐든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니 아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다른 애들과 달리 떼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남편과 저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기만 한 아들이었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틀에 한 번꼴로 담임선생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현이 어머님, 저 국현이 담임인데요. 지금 바로 응급실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응급실이라뇨? 우리 국현이가 다치기라도 했나요? 선생님, 우리 국현이 어릴 때 크게 교통사고 나서 조금이라도 다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니 결국엔 이게 뭐예요? 우리 국현이 큰일이라도 나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어머님, 국현이가 다친 게 아니라 국현이가 괴롭힌 친구가 크게 다쳐서 전화드린 거예요. 다친 친구 부모님들이 국현이 어머님 당장 병원으로 부르라고 해서요. 일단 응급실로 좀 빨리 와주셨으면 합니다. 남편과 저에겐 천사였던 아들은 남들에겐 악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같은 학급 친구들을 자주 괴롭혔는데 그 일로 저는 학교에도 자주 쫓아다녔고 아들의 친구 부모님께 머리를 셀 수도 없이 많이 조아려야 했습니다. 국현이 어머님, 이거 보이세요? 국현이가 다현이 치마를 자꾸 들추길래 하지 말라고 소리 좀 쳤다고 힘으로 밀어서 우리 다현이 얼굴 사물한 모서리에 찍혔대요. 그래서 지금 얼굴 5방이나 꿰맸는데 이거 어쩌실 거예요? 우리 다현이 여자예요, 여자. 앞으로 평생 이 상처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쩌실 거냐고요. 다현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현이 얼굴에 난 상처 없어질 때까지 저희가 치료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정말 이 일 우리 국현이가 잘못한 게 맞나요? 다현이가 국현이를 화나게 했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국현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라뇨?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도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 국현이한테 괴롭힘 당한 반 애들이 몇 명인 줄이나 아세요? 지금 엄마들이 다음 학년 올라갈 땐 국현이랑 같은 반 되지 않게 해달라고 벌써부터 난리래요. 국현이가 얼마나 심하게 애들을 괴롭혔으면 엄마들이 벌써부터 겁을 먹겠냐고요. 아들에게 피해를 본 학급 친구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저는 다른 학부모들이 저에게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놀다가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여보,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빵집에 빵 사러 갔는데 국현이랑 같은 반 친구인 엄마가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무례하게 국현이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면 안 되냐고 국현이 무서워서 자기 딸 학교에 보내지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말대로 참 무례한 사람이네. 다짜고짜 애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라고 하다니 우리 아들이 무슨 범죄자라도 된다는 뜻인가? 정 그렇게 우리 아들이 무서우면 자기네가 전학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아들이 왜 전학을 가야 되냐고. 그 나이에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무서우면 그쪽이 전학을 가라고 했더니 국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길 바라는 사람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학년 학부모 모두가 바라고 있는 거라고. 자기가 대표해서 말하는 거니까 흘려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말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 없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부러 당신 흔들려고 하는 말인 게 분명해. 당신은 오늘 들었던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꿋꿋하게 국현이 등교시켜. 아들의 같은 학급 학부모들은 저희 아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면 한다고 학교 측에도 계속해서 항의를 했고 저희 집을 찾아와 따로 따지기도 했지만 남편과 저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아들은 친구들에게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조차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국현이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현이는 저희 학원에서 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요? 우리가 학원비를 밀린 것도 아니고 학원이 문을 닫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국현이가 이 학원을 다닐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국현이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원생들을 괴롭혀서요. 국현이가 계속 저희 학원에 다니면 다른 원생 부모님들이 학원을 옮기겠다 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마저 쫓겨난 저는 아들을 데리고 다른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학원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널린 게 학원인데 우리 아들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정원이 꽉 차서 국현이는 받아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학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학원만 해도 5군데 돌았는데 5군데 다 원생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간 학원에서 여기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해서 온 건데 여기도 자리가 없다니요. 지금 다들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맞죠? 어머님, 돌고 돌다 개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저희 학원까지 오셨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현이가 지금 학원가의 블랙리스트로 올라와 있어요. 국현이가 난폭하고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다른 원생 어머님들이 국현이가 있는 학원에는 애들을 안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먹고 사는 게 걸린 일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아마 다른 학원 가셔도 똑같은 대답 들으실 것 같은데 국현이 개인 가해를 시켜보는 게 어떠시겠어요?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아들을 받아주는 학원조차 없어지게 되자 남편과 저는 결국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 동네에서는 우리 국현이 못 키우겠어요. 그렇다고 이 집을 내다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제가 국현이 데리고 유학을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유학이 국현이에게 도움되기는 하겠지만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나는 국현이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아빠랑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야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우리 국현이에 대해서 안 좋은 악성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학교 가려면 여기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요즘 영어 교육이 중요시되는데 이참에 조기 유학을 가서 영어 배우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때 저는 극성스럽고 이상한 엄마들 때문에 결국 우리 아들이 먼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다닐 학교와 학원이 없어질 때까지도 저는 저희 부부와 아들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었죠. 그래서 저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유학을 결정을 내렸고 아들을 데리고 떠나온 캐나다에서는 우리 아들이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 나 여기 학교 다니기 싫어. 아빠한테 말해서 우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 한국보다 여기가 지내기 더 편할 텐데 왜 그래? 국현이 영어 때문에 그래? 지금은 처음이라 그렇지 몇 달만 참으면 영어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야.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싫어. 애들도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들도 싫어. 나 한국 가고 싶어. 우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 제 생각과 다르게 캐나다 유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아들은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졸랐지만 저는 아들과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캐나다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잘 어르고 달래서 캐나다에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캐나다에서도 아들의 학교 생활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국현이 학교 측에서 국현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쩌면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한 거야? 국현이 또 거기서 무슨 사고라도 쳤어?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었는데 사실 국현이 캐나다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병원에도 자주 가고 소송까지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제가 잘 해결해보려고 당신한테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더 이상 국현이 맡아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큰일들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그 학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을 품고 가려고 해야지. 어떻게 애를 그렇게 쉽게 내칠 수가 있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순 없으니까 당신이 다른 학교 알아보고 전학 갈 수 있도록 해봐. 결국 아들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다녔던 학교에서 쫓겨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그 후로도 아들은 몇 번이나 학교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중학교 졸업을 끝내고 난 후 아들의 뒷수습을 하다 지칠 대로 지친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국현아, 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캐나다에 더 머물고 싶어?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너 한국 가면 한국 고등학교 다녀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엄마, 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기는 한데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진 않아. 그렇다고 캐나다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죽어도 싫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국이든 캐나다든 학교 안 다니는 건 절대 안 돼.
어디에 있든 학교는 끝까지 다녀야지. 네가 학교를 안 가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 학교 다니기 싫다니까. 한국 들어가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안 된다고만 하는 건데. 나 정말 학교 다니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래. 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한국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힘들어도 어떻게든 캐나다에서 머물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제가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를 치고 말았고 저희는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쫓겨나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랑 엄마 둘 다 알겠지만 학교는 내 적성에 안 맞는 곳인 것 같아. 괜히 나한테 시비 터는 애들도 많고 내 또래 애들은 내 수준에 안 맞아서 학교를 같이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그냥 검정고시 치고 바로 대학 갈 수 있게 허락해줘. 뭐 엄마랑 아빠가 안 된다고 해도 난 내 맘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아들이 이토록이나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아들이 저희에게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내린 남편과 저는 아들의 뜻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국현이 대학은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고도 안 치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거 보니까 진작에 국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걸 그랬나 싶어요. 우리는 이미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있으니까 지난날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말자고. 지난 일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국현이의 특별함을 받아주지 못한 그 사람들 잘못이었어. 그리고 당신 말대로 우리 국현이 지금 부모 속 안 썩이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애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도록 하자.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디 가서 기죽고 그러면 안 되잖아. 국현이가 차 사달라고 하던데 그것도 사줘야 되나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차 사주는 건 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신 차 있잖아. 국현이 보고 당신 차 타고 다니라고 해. 당신 차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외제차라 국현이 타고 다니기 괜찮을 거야. 남편과 저는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아들이 해달라는 건 무리를 해서라도 다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훗날 아들에게 못해준 것에 대해 후회를 할 바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게 독이 되었는지 아들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군대 가기 싫어. 아빠 아는 사람 중에 국방부에 일하는 사람이나 나 군대 빼줄 정도로 힘 있는 사람 없어? 다른 건 몰라도 군대는 가야지. 너희 할아버지 국가유공자이신 거 몰라서 그러냐? 아빠는 너희 할아버지 덕분에 군대 면제될 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그리고 애국자가 되려면 군대는 필수라고 생각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다녀왔다. 그러니까 국현이 너도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뒤따라서 군대만큼은 자랑스럽게 다녀오도록 해라. 우리 집안에 벌써 2명이나 군대에 다녀왔는데 나까지 가야 돼?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 법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 한국 안 돌아오고 캐나다에서 시민권 딸꾹질 했을 거라고. 아빠, 제발 나 군대 안 갈 수 있게 힘 좀 써줘. 아빠 돈 많잖아. 아빠한테 돈이 몇 천억이 있어도 너 군대만큼은 보낼 생각이야. 국현아,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 아들, 아빠 부끄럽지 않게 군대는 꼭 다녀왔으면 하는구나. 입대영장 통지서가 저희 집에 날라온 이후로 아들은 군대에 가고 싶지 않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써서라도 군면제를 시켜달라는 아들의 말에 국가유공자 아들인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했고 결국 아들은 자기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가지 않겠다고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나 군면제 안 시켜주면 내가 내 다리 부러뜨려서라도 군대 안 갈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랑 아빠는 아들이 또 크게 다쳤으면 해서 이러는 거지? 국현아, 엄마 속상하게 왜 그러니? 군대는 네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가야 되는 곳인 거 너도 잘 알잖아. 너 말고도 모두가 다 가는 군대인데 왜 안 가려고 그래? 내가 왜 군대에 가서 그 생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나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뭐냐고. 엄마는 아들이 군대 가서 고생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건 바라지 않을 거잖아. 군면제만큼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고 또 아들을 군대 보내려는 남편의 의지 또한 확고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자 아들은
저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온 집안을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부모 자격도 없어. 아들이 이렇게까지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 하면 어떻게 해서든 군면제 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끝까지 나를 그 지옥구덩이에 쳐넣으려는 거야? 국현아, 제발 진정하고 말로 해. 그거 부수지 않아도 엄마랑 아빠 네 이야기 다 듣고 있어. 엄마 무섭게 왜 이러는 거니 정말. 엄마랑 아빠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려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설마 군대 보낼 생각은 아니지? 군면제를 시켜달라며 온 집안을 박살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남편과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그때 처음으로 아들이 잘못 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국현이가 해달라는 건 절대 해주지 마. 용돈도 국현이 또래 친구들이 받는 것만큼만 주고 그 이상은 절대로 주지 마. 우리가 국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그래서 저놈이 겁도 없이 부모 앞에서도 저런 폐륜짓을 저지르는 거야. 여보,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히 그랬다가 더 폭주할까봐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국현이 성격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용돈은 그냥 주던 대로 주면 안 될까요? 당신 마음 독하게 먹어. 늦었다면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국현이 더 엇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 아들의 난폭성을 보고 난 후 남편과 저는 아들에게 해주었던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고 그때라도 아들을 바로잡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늦어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때였습니다. 여보, 지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현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당장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슨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가 있대? 요즘 좀 조용한가 싶더니 이 녀석은 도대체 언제까지 사고를 칠 생각인 거야? 국현이가 제 보석함을 가지고 금은방을 찾아갔나 봐요. 근데 금은방 주인이 어린애가 값비싼 보석들을 가지고 오니까 그게 수상해서 도둑이라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 온 거니까 일단 경찰서부터 가봐요. 아들의 용돈을 아들 또래 친구들 받는 정도로 대폭 축소를 시키자 그것에 대해 폭주한 아들은 집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내다 팔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보석함을 내다 팔려고 시도하다 경찰서에 잡혀갔으니 그 이후로는 그런 짓을 벌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과감하게 더 심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명의도 아닌 집 문서를 가지고 와서 집 내놓겠다고 빨리 집 좀 팔아달라고 하길래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기는 이 집 명의자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아들이라도 자기 명의도 아닌 집을 내다 파는 게 너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집 문서가 없어져서 찾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바쁘실 텐데 이런 일로 시간을 뺏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집 문서를 훔쳐다가 부동산에 내다 팔려고 시도를 했고 또 남편과 제 차를 중고차 단지에 끌고 가 팔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둑놈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건데 차주분들 아드님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두 분이 아드님한테 차 팔고 오라고 허락해 주신 게 맞나요? 아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아들이 용돈이 부족해서 저희 차를 내다 팔려고 한 것 같아요.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뺏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집 문서를 부동산에 넘기고 집에 있는 차들을 중고차 딜러들에게 넘기는 등 점점 더 큰 사고를 치는 아들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남편은 결국 폭발해버렸고 아들에게 당장 군입대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국현이 너 이런 식으로 사고만 치고 부모들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게 만들 거면 당장 군대로 들어가. 군대 들어가서 훈련 받고 정신 좀 차리고 나와. 아빠랑 엄마는 너 정신 차릴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나 군대 갔다 오면 그땐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줄 거야? 나 아빠가 원하는 대로 군대 들어갈 테니까 군대 전역하면 이 집 재산 다 놔줘. 그러겠다고 약속해주면 나 군대 갔다 올게. 어차피 엄마랑 아빠 죽으면 이 돈 다 네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군대 들어가. 분명 군대에 있는 시간이 네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게다. 남편과 저는 몇 달을 걸쳐 아들을 어르고 달랬고 결국 아들은 군 전역 후 해달라는 건 다 해주겠다는 저의 약속을 받아낸 후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아들이 군입대를 하고 난 후 2년 가까이는 남편도 저도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들은 기어코 큰 폭탄을 하나 껴안은 채 저녁을 해주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집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이 집 근처로 아파트 하나만 사줘. 나 아무래도 나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집은 너 나중에 취직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 마련해 줄게. 그리고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사주는 건 힘들 것 같아. 일단 학교 다니는 동안은 엄마 집에서 지내고 나중에 취직하면 그때 전세로 집 하나 얻는 걸로 하자. 엄마, 내가 지금 괜히 집을 구해달라고 하겠어? 나 결혼해야 돼서 집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집 좀 알아봐줘. 아들은 저녁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집을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이 아직 어려서 철없는 소리를 해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야. 그리고 국현아, 결혼은 네가 어엿한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학생인 신분에서 결혼을 하면 너도 너지만 네 아내 될 사람이 많이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친구랑 잘 만나고 나중엔 너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결혼 이야기 하는 걸로 하자. 여자친구가 내 애를 임신했어. 3달 뒤면 출산이라 그 전에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아. 애까지 셋이 살려면 적어도 방 3칸은 있어야 되니까 방 3칸짜리 아파트로 하나 사줘. 아들의 여자친구가 임신 7개월이라는 말에 저는 아들이 일부러 결혼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의 배를 보고 저는 아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너 정말 어쩌려고 지금까지 엄마랑 아빠한테 이 중대한 사안을 숨겼던 거야? 얘네 집이 좀 못 산단 말이야. 그래서 애 생겨서 결혼해야 된다고 하면 엄마랑 아빠가 애 지우라고 하고 결혼 못하게 할까봐 그랬어. 적어도 내가 전역은 해야지 내가 애도 여자친구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역할 때까지 비밀로 한 거야. 국현아, 너는 어쩜 군대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이런 큰 사고를 치니? 적어도 군대에 있는 동안은 조용히 지냈어야지. 다 필요 없고 우리 세 식구 살 집이랑 애 낳으면 타고 다닐 수 있게 큰 차 하나만 사줘. 그리고 나 학교 안 갈 거니까 내가 다닐 만한 일자리도 하나만 알아봐주고. 아들은 군대에 있는 동안 여자친구에게 혼전 임신을 시키고 전역하자마자 임신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놓고도 부모에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히 집과 차 그리고 자신이 다닐 직장까지 요구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너 임신한 사실 알고 계시니? 설마 너희 집에도 임신한 사실을 아직까지 말씀 안 드린 건 아니지? 저희 부모님이랑 연근한 지 오랜데요? 그래서 제 임신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안다고 해도 저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부모님이랑 연을 끊었다니. 그럼 집 나와서 산다는 말이야? 넌 또 왜 무슨 이유로 너희 부모님이랑 연을 끊은 거니? 너한텐 또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그랬어? 무슨 사연이랄 건 없고요.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제가 뛰쳐나온 거예요. 저는 가난한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 안 되는 부모랑 연 끊고 나왔어요. 가난한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다며 부모가 가난해서 연을 끊고 나왔다고 당당히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숨이 막혀왔지만 곧 내 아들의 아이를 출산하는 며느리라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국현아, 아빠가 아빠 회사에 너 일할 자리 하나 마련해뒀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아빠 회사로 출근해. 너 거기 가서 사고치지 말고 아빠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어린애야?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그래. 나 군대까지 다녀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국현아, 거기는 아빠 직장이야. 아무리 아빠가 사장이어도 아빠 직장이고 번호는 많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알아서 할게. 그리고 사장 아들인 내가 왜 조심해야 돼? 눈치를 봐도 그것들이 봐야지. 사장 아들이 왜 일개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냐고. 아이 아빠가 된 아들은 다니고 있던 학교를 포기하고 남편의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제 걱정대로 아들은 회사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했고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국현이 너 이 자식, 오늘 출근한다고 해놓고 왜 출근 안 했어?
너 출근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서 지금 회사가 난리가 났어. 너 언제까지 아빠 얼굴에 먹칠할 생각이야? 내가 출근 안 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아빠 사장 아니야? 내가 사장 아들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사장 아들이 회사 좀 안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사장 아들이면 아들일수록 더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의 신임을 얻어야지. 나중에 아빠가 너한테 회사를 맡겨도 쉽게 맡길 수 있는 거잖아.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임원들이 당장 너 내치려고 난리도 아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꺾인다고 그만두겠다는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야. 임원 그 꼰대들 진짜 문제 많다. 그래서 아빠 아들인 나를 내치기라도 하겠다 이거야? 아빠 나 진짜 내치면 매달 아빠 돈으로 나한테 우리 식구 생활비 줘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아들이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자 직원들의 반발이 심해졌고 결국 남편은 회사를 위해 아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준 것 같으니까 앞으로 네 식구는 네가 먹여 살려라. 회사도 네 능력껏 네 수준에 맞는 곳에 들어가도록 하고 아빠랑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일절 부탁도 하지 말아라. 아빠, 갑자기 왜 이래? 아빠가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더 늘어서 그러는 거야? 아빠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아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빠가 갑자기 이러는 것 같아? 아빠가 내 새끼 식구 먹여 살리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냔 말이다. 나는 네가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래서 하는 말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할 일들은 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 남편은 아들을 해고시키면서 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들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예전 군면제를 시켜달라고 할 때처럼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돌변해 남편과 저를 협박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집 불 내버릴 거라고. 아빠 회사 어떻게든 망하게 만들 테니까 각오하라고. 국현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게 아빠랑 엄마한테 할 소리니? 집에 불을 내겠다니. 너는 어떻게 그런 무섭고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제일 문제야. 엄마가 아빠 잘 달래고 설득시켰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책임져.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지란 말이야. 또다시 집안의 물건을 하나둘씩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집안의 물건들을 박살내는 아들을 보고 난 후 남편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국현이 어릴 때 생사를 오갈 정도로 크게 다치고 난 이후로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되는 줄만 알았어. 그렇게 해야지 아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서 뭐든 다 해준 거였는데 그게 아들을 악마로 만드는 짓이었다니. 나는 정말 부모 자격이 없어.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키워야지 제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부모 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 후로도 아들은 저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지만 저희는 몇 번이고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가 거절할 때마다 아들은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손으로 부른 경찰에 붙잡혀가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돈을 주지 않는 부모는 필요 없다며 저희와 연을 끊고 집을 나간 지 1년 후 남편은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이 간암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땐 그 어떤 치료도 이식도 소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신 국현이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국현이한테 연락해서 당신 보러 오라고 할게요. 국현이 보면 마음 약해질 것 같으니까 국현이 부르지 마. 이렇게 해서라도 국현이한테 정 떼서 마음 편히 떠나고 싶어. 남편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도 아들을 부르지 말라고 했고 결국 남편의 임종은 저 혼자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을 치를 땐 아들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연락을 해 남편의 죽음을 알렸는데 아들은 아빠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목소리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장례식장에 와서 상주 노릇이라도 하라는 거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아빠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할 이유가 없으니까 엄마 혼자 알아서 상 치러. 엄마도 참 뻔뻔하다. 자식을 그렇게 내쳐놓고서 상주 노릇하려고 전화 걸고 싶어? 남편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기어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저는 아들이 저희의 자식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를 대동해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식 노릇하기 싫다고 장례식장에도 안 오던 것들이 여긴 왜 찾아왔어? 왜? 혼자 남은 나한테 뭐라도 뜯어가려고 나를 찾아온 거야? 잘 안 해. 맞아. 나 엄마한테 돈 받아가려고 찾아왔어. 엄마, 아빠한테 상속받은 재산 나한테 좀 나눠줘야겠어. 나 아빠 자식이니까 아빠 재산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너는 아빠 재산 받을 자격 없어. 네가 네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야? 남편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까지 나서 저에게 재산을 나눌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내놓으세요. 아버님이야 어머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게 돌아가셨다지만 어머님한테 남은 가족이라고는 이제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평생 외롭게 사시다 죽을 때도 혼자 외롭게 죽고 싶지 않으시면 당장 저희한테 돈 내놓으시라고요. 너희들은 도대체 부모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런 패륜짓을 저지른 거야. 이 일로 나중에 후회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네들이야. 내 말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어머님이야말로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이 사람 화나면 눈에 뵈는 거 없어진다는 거 어머님 몰라서 그러세요? 지금 여기에 어머님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게 돈을 달라고 화도 내고 협박을 해도 먹혀들지 않자 아들은 결국 폭발해버렸고 기어이 제 몸에 손을 대어 제 멱살을 부여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지 좀 마. 엄마가 순순히 아들을 위해 돈을 내주면 이럴 일도 없을 거잖아. 제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양보해줘. 저는 제 멱살을 잡고 있는 아들의 손을 겨우 뿌리쳐내고 난 후 남편이 제게 남긴 유서 한 장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너희한테 이 유서를 건넬 일이 없길 바랬는데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다. 국현이 너, 네 아빠가 남긴 유서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 아빠가 나한테 유서를 남겼다고? 그럼 그렇지. 아빠가 나한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그냥 죽었을 리가 없어. 아빠가 나한테 유산 남겨주려고 적은 거 맞지? 아들은 남편의 유서에 돈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며 유서를 펼쳤지만 유서에는 아들이 기대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이 남긴 유서를 읽어내려가더니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선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적힌 내용이 정말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어머님이랑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입양된 자식이라는 게 사실이냐고요? 그래, 거기에 적힌 대로 국현이는 국현이 아빠의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어. 국현이 친부모가 사고로 죽고 나서 우리가 국현이를 우리 자식으로 거둔 거야. 남편과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사실은 아들이 저희의 친아들이 아니라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설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충격 주고 뒤통수 치려고 숨긴 거였어? 너를 우리 친아들로 키우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고 네가 우리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숨긴 거였어. 그럼 숨길 거면 끝까지 숨기지. 왜 사람 충격받게 이제 와서야 그 사실을 밝혀?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유서에 적은 대로 진짜 나를 파양시킬 생각은 아니지? 남편의 유서에는 아들이 저희 부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이 죽고도 홀로 남은 저에게 패륜짓을 저지른다면 파양을 하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서 내용을 보고도 아들을 파양시킬 마음이 없어
굳이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돈을 내놓으라며 저의 멱살을 잡는 아들을 보고 아들을 파양할 것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친척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구의 아들을 입양한 거였어요? 설마 두 분 때문에 이 사람 친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국현이 친부모님들이 우리한테 1억이라는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 처음엔 친한 친구니까 빚독촉을 하지 않았었는데 국현이 아빠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그 돈 좀 빨리 갚아달라고 했더니 국현이 친부모들이 우리에게 돈을 갚겠다고 밤낮 없이 일을 하더라고. 우리한테 돈 갚겠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사람들이 어린이날이 되었을 때 그날은 국현이랑 시간을 보내줘야겠다고 국현이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거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거였고, 그 사고로 국현이 친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났고 겨우 살아남은 국현이를 양가 친척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데리고 온 거였다. 남편 친구의 아들을 우리의 자식으로 데리고 오는 데에도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남편 친구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저희 부부는 남편 친구 부부가 남기고 간 아들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 와중에 사고를 당한 아들이 기억까지 잃으면서 이건 우리가 아들을 우리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키워야 된다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을 했고, 양가 친척들에게 아들을 저희에게 입양 보내줄 것을 허락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친부모들의 가족들 모두가 가난했기에 아들을 부양할 수가 없어 자신들보다 부유했던 저희 집으로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빠랑 엄마 어떻게든 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지. 충격요법인가 뭔가 그걸로 나 혼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이딴 걸로 속지 않아. 내가 입양된 건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이게 다 거짓말이면 엄마 그때 절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여기서부터 아들과 저의 관계에 경악할 대반전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어떻게든 파양당하지 않으려고 떼를 쓰고 저를 협박해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들은 순순히 모든 진실을 받아들였고 저와의 관계를 자신의 손으로 먼저 끊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아들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직접 확인을 했고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1, 2년 그러다 돈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주겠거니 했는데 아들은 정말 저와 연을 끊으려는 건지 2년이 흘러도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법적으로도 파양이 된 아들은 저와 모든 관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과의 관계도 끝나게 된 저는 많은 상실감을 느끼게 됐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 바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제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집을 내놓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는데 저는 그곳에서 우연찮게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여기가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지만 이렇게 만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네요. 집 좀 내놓으려고 왔는데 나도 여기서 너를 만나게 돼서 조금 놀랐다. 어쩐 일로 이 동네에 온 거니? 너희 다른 동네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분이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로 돌려달라고 해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 집을 찾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집을 구하기 위해 우리 동네까지 오게 됐다는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그 사람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는데 어머님 파양을 했어도 아들 다시 보고 싶으시죠?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러니? 우리 연락 안 하고 지낸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어. 오늘 만난 건 못 본 걸로 했으면 하는구나.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먹고 살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도 저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긴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키운 점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도와달라는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도와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몇 년 만에 마주친 며느리에게 아들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저에게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던 저는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본 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그곳을 떠나려는 순간 며느리가 또다시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 어머님이랑 돌아가신 아버님께 정말 죄송해하고 있어요. 후회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 사람 따라 반성 많이 하고 두 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사람 두 번 다시는 어머님 찾아뵐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한테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고 어머님을 안 뵙고 사는 게 사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까봐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디 건강 챙기면서 잘 지내시고요. 며느리를 만나고 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이 어찌나 제 가슴을 아프게 하던지 제 손으로 아들을 파양했어도 제 마음속에서 아들은 영원한 아들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시 아들에게 연락할 자신은 없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집을 박살내고 부모의 멱살을 잡고 욕을 뱉는 아들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식 하나도 못 믿는 이런 제가 무슨 부모 자격이 있나 싶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 후로도 아들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앞으로 아들에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고 아들에게 연락이 와도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제 마음으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다잡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제가 파양을 했고 또 제 마음에 상처를 입힌 아들이지만 저는 아들이 저와 남편이 없어도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향한 변함없는 제 마음은 오로지 이것 하나뿐입니다.